2024년 4월 5일 오전 7시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한 저택에서 119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 내용은 간단했다. 70대 여성이 아침 식사 중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름은 윤복순, 나이 78, 대한민국 최대 제약회사인 유한제약그룹의 창업주고 윤태준 회장의 미망인이었다. 사인은 현장에서 급성 동물 중독으로 추정되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구급대원이 이를 보존하여 경찰에 인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가 출동했고 현장은 즉시 봉쇄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강력탐정사무소에 접수된 것은 경찰 출동보다 30분이나 빨랐다. 오전 6시 30분에 강혁의 개인 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윤복순의 손녀 윤서진이었다. 28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강혁 탐정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범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강혁은 잠에서 깨어나 즉시 물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모입니다. 제 이모 윤서정이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마포구 합정동 50층 강혁탐정사무소. 오전 7시 강혁은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이해나를 호출했다. 이해나는 이미 세종을 통해 119 신고, 내역과 윤복순의 신상 정보를 확보한 상태로 사무소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강혁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었다. 탐정님, 윤복순 여사의 기본 정보 정리 완료했습니다. 유한제약그룹 창업주 미망인, 추정 자산 3천억 원, 상속인은 딸 둘과 손녀 하나, 장녀 윤서정 52세, 차녀 윤서연 사망, 그리고 차녀의 딸인 손녀 윤서진 28세, 차녀가 사망했다고? 네, 윤서연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손녀 윤서진이 차녀의 상속분을 대습 상속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외투를 집어들었다. 성북동 현장으로 가야 했다. 나 비서. 차 준비해줘. 나정희가 즉시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호출했다. 3분 후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차 안에서 강혁은 세종이 전송한 자료를 태블릿으로 검토했다. 윤복순 여사의 가족관계가 화면에 펼쳐졌다.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애나 씨. 이 가족 구조가 흥미로워. 어떤 점이요, 탐정님. 윤복순 여사가 3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상속인은 장녀 윤서정과 손녀 윤서진 둘이야. 그런데 손녀 윤서진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모 윤서정이 범인이라고 지목했어. 상속 분쟁 냄새가 나. 그렇군요. 하지만 탐정님, 피해자의 손녀가 범인을 지목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윤서정이 정말 범인인 경우, 둘째, 윤서진이 윤서정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경우. 강혁은 이해나의 분석에 끄덕였다. 그녀의 프로파일러로서의 감각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맞아.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가야 해. 선입견 없이. 오전 8시 성북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경찰 차량 3대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현관 앞에서 강력계 형사 한 명이 강혁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강혁 선배님. 오셨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후배인 박정환 형사였다. 강혁의 형사 시절 제자 격이었다. 정환아, 상황이 어떠냐? 피해자 윤복순, 78세. 오늘 아침 7시경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쓰러졌습니다. 가정부가 발견하고 119 신고했습니다. 현재 커피잔과 커피포트를 증거물로 확보했고 국과수의 동물 분석 의뢰 예정입니다. 가족은 장녀 윤서정 씨가 어젯밤부터 이 저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손녀 윤서진 씨는 별도 거주하는데 연락받고 오는 중입니다. 강혁은 박정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저택은 넓었다. 1930년대에 지어진 한양 절충식 건물로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있었다. 정원에는 오래된 측백나무 2그루가 서 있었다. 사이프러스,
강혁은 그 나무를 힐끗 바라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에 들어선 강혁은 형사 시절의 버릇대로 현장을 읽었다. 있는 것, 식탁 위에 커피잔 하나, 접시 위에 반쯤 먹은 토스트, 잼병, 버터 나이프, 의자가 뒤로 밀려 있었다. 바닥에 커피가 약간 흘러 있었다. 식탁 맞은편에 또 하나의 커피잔이 있었다. 이것은 비어 있었고 바닥에 갈색 자국만 남아 있었다. 없는 것. 설탕 그릇이 없었다. 보통 커피와 함께 나오는 설탕이나 시럽이 식탁 위에 보이지 않았다. 어색한 것. 커피잔이 두 개라는 점이었다. 윤복순 혼자 아침을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먹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경찰 보고에는 가정부가 피해자를 혼자 발견했다고 되어 있었다. 함께 커피를 마신 사람은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에 자리를 떴다는 뜻이었다. 형사, 커피잔이 두 개야. 확인했나? 강혁이 박정환에게 물었다. 박정환은 수첩을 펼쳤다. 예. 가정부 김순덕 씨 진술에 따르면 오늘 아침 6시에 커피를 2잔 준비했다고 합니다. 윤복순 여사와 장녀 윤서정 씨 몫이었다고. 윤서정 씨가 함께 아침을 먹었다는 거지. 예. 그런데 윤서정 씨 진술으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강혁은 빈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윤서정이 마신 잔이었다. 한 모금만 마셨다면 잔에 더 많이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잔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바닥에 갈색 자국은 커피가 마른 흔적이었고 이것은 잔의 내용물이 전부 소비되었음을 의미했다. 윤서정은 한 모금만 마셨다고 했지만 잔은 비어 있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윤서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잔의 내용물을 버렸거나. 강혁은 이 관찰을 마음에 담아두고 거실로 이동했다. 거실에 윤서정이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눈이 붉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의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윤서정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윤서정 씨,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윤서정은 고개를 들어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경계심이 있었다. 탐정이요? 누가 탐정을 불렀습니까? 윤서진 씨가 의뢰하셨습니다. 윤서정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고 눈이 좁아졌다. 그리고 옆에 앉은 남자와 시선을 교환했다. 서진이가요. 그 애가 또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군요. 또라고 하셨습니까? 윤서정은 한숨을 쉬었다. 서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 동생 서연이가 죽고 나서 더 심해졌고요. 마치 제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대해요. 강혁은 이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윤서정은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즉각 파악한 것이었다. 방어적이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 이것이 무고한 사람의 반응인지 범인의 연기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옆에 계신 분은 제 약혼자 한재민입니다. 한재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넓은 어깨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다. 강혁은 그의 신상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윤서정 씨, 오늘 아침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서정은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어젯밤 저녁 8시에 이 저택에 도착했다고 했다.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었고 밤 10시에 2층 객실에서 잠들었다고 했다.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 1층 식당으로 내려왔고 가정부 김순덕이 준비한 커피와 토스트로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고 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화장실에 갔다가 5분 정도 후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식탁에 엎어져 있었다고 했다. 즉시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화장실에 간 시간이 5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합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만 드시고 가셨다고 했는데 잔이 비어 있더군요. 윤서정의 표정이 잠시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건 제가 돌아와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놀라서 잔을 쏟았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강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지금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였다. 압박은 나중에. 오전 9시 윤서진이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현관에서 강혁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젊은 여성이었다. 눈이 크고 얼굴이 창백했다. 울고 있었다. 탐정님, 와주셨군요. 할머니가, 진정하십시오. 윤서진 씨,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혁은 윤서진을 정원의 벤치로 안내했다. 측백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해나는 약간 떨어져서 세종 단말기를 통해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윤서진 씨, 이모 윤서정 씨가 범인이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윤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모는 돈이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빨리 받고 싶어 했어요. 이모의 사업이 망했거든요. 3년 전에 화장품 회사를 차렸는데 작년에 부도가 났어요. 빚이 50억은 됩니다. 그것만으로 살인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닙니다. 더 있어요. 할머니의 유언장 문제예요. 윤서진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추가했다. 윤복순 여사는 한 달 전에 유언장을 변경했다. 기존 유언장에서는 자산의 60%를 장녀 윤서정에게 40%를 손녀 윤서진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 달 전 변경된 유언장에서는 비율이 뒤바뀌었다. 윤서진에게 70%, 윤서정에게 30%. 그리고 이 변경 사실을 윤서정이 일주일 전에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모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할머니와 크게 싸웠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할머니 댁에 왔을 때 이모가 전화로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배신당했다고, 평생 효도한 게 이런 대우를 받는 거냐고. 그 통화를 녹음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가정부 김순덕 아주머니도 들었을 겁니다. 강혁은 정보를 정리했다. 유언장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거액의 빚,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확실히 윤서정에게는 동기와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강혁은 한 가지가 걸렸다. 윤서진이 너무 빨리 너무 확실하게 이모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윤서진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변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윤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할머니가 저를 더 사랑하셨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키우셨어요. 이모보다 저를 더 아끼셨어요. 강혁은 이 대답의 이면을 읽으려 했다. 윤서진의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생략하고 있는 느낌도 있었다. 강혁은 다음으로 가정부 김순덕을 만났다. 65살의 여성으로 윤복순 여사의 집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있었고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김순덕 씨. 오늘 아침 커피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커피를 내립니다. 오늘은 윤서정 씨가 머무시니까 2잔을 준비했고요. 커피를 내린 후 식탁에 가져다 놓기까지 다른 사람이 커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김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제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부엌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커피포트에서 잔에 따라 식탁으로 가져갔고요. 그 사이에 다른 분이 부엌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식탁에 놓은 후에는 식탁에 놓고 나서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윤복순 여사님이 먼저 식당에 내려오셨고 윤서정 씨가 곧이어 오셨습니다. 커피를 식탁에 놓고 부엌으로 돌아간 사이에 누군가 커피에 손을 댈 수 있었다는 뜻입니까? 김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글쎄요. 그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였을 텐데 아무도 식당에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라는 것과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김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부엌에서 토스트를 준비하는 동안 식당이 보이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이었다. 강혁은 추가 질문을 했다. 윤서정 씨와 윤복순 여사가 일주일 전에 전화로 싸운 것을 들으셨습니까? 김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었습니다. 윤서정 씨가 전화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유언장 때문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정 씨가 평소에 어머니에게 어떤 태도였습니까? 김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효녀셨습니다. 진심으로요. 사업이 어려워진 후에도 매주 한 번은 와서 여사님 식사를 챙기셨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유언장 건으로 화가 나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김순덕은 말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다.
강혁은 이 증언을 기록했다. 가정부는 윤서정의 편이었다. 적어도 그녀의 인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설탕은 어디 있습니까? 식탁에 설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건요. 여사님이 한 달 전부터 설탕을 끊으셨어요. 당뇨 수치가 높아져서 의사 선생님 지시로. 그래서 식탁에 설탕을 안 놓습니다. 윤서정 씨도 설탕 없이 커피를 마십니까? 아니요. 윤서정 씨는 늘 설탕을 넣어 드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깜빡하고 설탕을 안 놓았네요.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강혁은 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다. 아직은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연결될 수 있는 퍼즐 조각이었다. 오전 11시 강혁과 이해나는 합정동 사무소로 복귀했다. 이해나는 현장에서 경찰의 양해를 얻어 커피잔과 커피포트의 잔여물 샘플을 소량 확보해 왔다. 국과수 공식 분석 결과는 며칠이 걸리겠지만 사무소 실험실의 장비라면 몇 시간 안에 예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해나는 실험실에서 송태풍과 함께 분석에 들어갔다. 강혁은 중앙홀에서 세종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사건 관계도를 구성했다. 피해자 윤복순 78세, 유한제약그룹 창업주 미망인, 자산 3천억 용의자 1 윤서정 52세, 장녀, 빚 50억, 유원장 불이익. 현장 동석 관련인 1 윤서진 28세, 손녀, 유원장 최대 수혜자, 의뢰인 관련인 2 한재민 45세, 윤서정 약혼자, 신상 미확인 관련인 3 김순덕 65세, 가정부, 커피 준비자, 세종. 한재민의 신상을 조회해줘. 세종이 5초 만에 결과를 보고했다. 한재민, 45살. 직업은 개인 사업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자 컨설턴트였다. 학력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전과 없음. 재정 상태는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 금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한재민이 윤서정과 만나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윤서정의 사업이 부도난 직후라는 것이었다. 1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사업이 망한 여자에게 다가간 남자, 동기가 뭘까? 강혁은 혼잣말을 했다. 나정희가 옆에서 차를 내밀며 물었다. 탐정님, 혹시 윤서정 씨의 상속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가능성은 있지.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러. 1시간 후 이해나가 실험실에서 나왔다. 탐정님, 예비 분석 결과입니다. 윤복순 여사의 커피잔에서 모르핀 계열 독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디아세틸 모르핀. 흔히 헤로인이라 불리는 물질의 정제 형태입니다. 치사량의 약 3배가 투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헤로인이라고? 네. 그리고 커피포트에서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독은 커피포트가 아니라 잔에 직접 넣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부가 커피를 잔에 따른 후에 누군가 잔에 독을 넣었다는 뜻이야.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가정부가 부엌으로 돌아간 2분에서 3분 사이 또는 윤서정 씨가 화장실에 간 5분 사이에 투여되었을 겁니다. 잠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불가능해. 윤복순 여사가 이미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니까. 화장실에 간 건 그 후의 일이야. 그렇다면 가정부가 부엌에 간 2분에서 3분 사이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간에 식당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가정부는 부엌에 있었고 윤복수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윤서정도 아직 2층에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애나 씨. 그 저택에 CCTV는 없었나? 정원과 현관 외부에만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출입구는? 뒷문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뒷마당으로 연결되는 문. 그 뒷문의 잠금 상태는? 이해나는 세종 단말기를 확인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 성북동 저택의 구조도와 뒷문 잠금 장치 정보를 검색해줘. 세종이 답했다. 저택의 건축 도면은 확보할 수 없었지만 현장 사진에서 뒷문이 잠금 장치가 아닌 걸쇠 방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였지만 내부에서는 손쉽게 열 수 있었다. 외부 침입자가 뒷문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은 낮아. 내부에서 열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내부인의 범행이야. 강혁은 시간표를 재구성했다. 오전 5시 50분, 가정부 김순덕 기상, 부엌에서 커피 준비 시작, 오전 6시,
커피 2잔을 식탁에 놓음. 오전 6시 2분에서 3분 가정부가 부엌으로 돌아감. 식당 무인 상태. 오전 6시 5분경 윤복순 식당에 내려옴. 오전 6시 7분경 윤서정 식당에 내려옴. 오전 6시 10분경 두 사람 아침 식사 시작. 오전 6시 15분경 윤서정 화장실로 이동. 오전 6시 20분경 윤서정 복귀. 윤복순 쓰러져 있음. 오전 6시 21분 119 신고. 실제 신고 시각 확인 필요. 독이 투여된 시점은 6시 2분에서 6시 5분 사이야. 식당이 무인이었던 시간. 그때 누군가 식당에 들어가서 윤복순의 잔에 독을 넣었어. 하지만 탐정님, 그 시간에 누가 1층에 있었을까요? 윤서정 씨는 2층에 있었고 윤서진 씨는 별도 거주하니 이 저택에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을까?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오후 2시, 강혁은 나정희에게 지시하여 성북동 저택 주변의 외부 CCTV를 확보하게 했다. 저택 정문의 카메라는 물론이고 인근 도로의 교통 카메라와 이웃집 카메라까지. 세종의 영상 분석 능력이면 특정 시간대에 저택 주변을 지나간 사람과 차량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 결과는 1시간 후에 나왔다. 세종은 4월 4일 밤 10시부터 4월 5일 아침 7시까지의 영상을 분석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4월 4일 밤 10시 저택 정문 CCTV에 한재민의 차량이 포착됨. 윤서정과 함께 도착. 두 사람이 현관으로 진입. 4월 4일 밤 11시 한재민의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감. 한재민 혼자 운전석에 앉아 있음. 4월 5일 오전 5시 43분 저택 뒷골목 도로 카메라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 포착. 차량 번호 인식 불가. 번호판 가려짐. 이 차량은 저택 뒷담장 쪽에 3분간 정차 후 출발. 오전 5시 43분 뒷골목에 정체불명의 차량이 왔다. 강혁이 말했다. 이 시간은 가정부가 기상하기 7분 전이었다. 그리고 저택 뒷담장 쪽이라면 뒷마당과 인접한 곳이었다. 누군가 뒷담장을 넘어 저택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해나가 분석을 추가했다. 뒷문이 걸쇠 방식이라 외부에서 열 수 없다고 했지만 뒷마당에는 창문도 있습니다. 1층 부엌 창문이 뒷마당을 향하고 있거든요.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면 외부에서 침입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창문 잠금 상태를 확인했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봐야 합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었다. 검은색 승용차의 정체였다. 세종, 도로 카메라 영상에서 차량 특징을 분석해줘. 차종 모델 색상 특이사항. 세종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검은색 BMW 로브 시리즈 2022년형 이후 모델. 번호판이 테이프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차량 하단 부분에 긁힌 자국과 오른쪽 사이드미러의 특이한 커버가 식별 가능했다. 이 차량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나? 번호판 없이는 소유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량 특징으로 서울 지역 등록 BMW 다루 시리즈 중 동일 특징을 가진 차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3시간, 진행해줘.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혁아. 무슨 일이냐? 성북동 윤복순 여사 독살 건. 형도 들었지? 당연하지. 유한제약그룹 창업주 미망인이 독살되었다니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 형. 디아세틸모르핀 정제 형태를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추적해야 해. 이게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 제약회사 루트이거나 의료기관 루트이거나. 알겠다. 마약 수사대에 연락해서 최근 디아세틸모르핀 관련 유통 정보를 확인해 보마. 고마워 형. 오후 4시 강혁은 한재민을 만나기로 했다. 한재민은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방문했다. 한재민은 넓은 거실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오피스텔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웠지만 강혁의 눈에는 몇 가지가 잡혔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복제품이었다는 점, 가구가 렌탈 제품이라는 점,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은 빈약한 공간이었다. 한재민 씨. 윤서정 씨와 교제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정도 됩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비즈니스 네트워킹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서정 씨가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이었고
제가 경영 컨설팅을 해드린 것이 2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업이 무엇입니까? 투자 컨설턴트입니다. 중소기업 인수합병 자문을 주로 합니다. 최근 수입은 어떠십니까? 한재민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요. 윤서정 씨의 재정 상황은 알고 계셨습니까? 빚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복순 여사의 유산 규모도. 한재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서정 씨와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강혁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질문으로 넘어갔다. 어젯밤에 성북동 저택에 함께 가셨다가 11시에 먼저 나오셨더군요. CCTV에 찍혀 있습니다. 네. 서정 씨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실 거라 해서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집에 있었습니다. 서정 씨 전화를 받고 급히 성북동으로 갔습니다. 그 전화가 몇 시였습니까? 6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오전 5시 43분경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한재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 시간을 물으시는 겁니까? 확인 사항입니다. 그 시간에 집에 계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살고 있으니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면서 한 가지를 더 물었다. 한재민 씨, 차량이 무엇입니까? 메르세데스 E클래스입니다. BMW는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돌아온 강혁은 이해나에게 말했다. 한재민이 BMW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했어. 하지만 그가 렌트하거나 빌릴 수 있지. 확인해봐야 해. 알겠습니다, 탐정님. 오후 6시, 강혁은 윤복순 여사의 유언장을 관리하는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강민혁 검사의 협조로 유언장 내용의 열람이 가능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최원종이 강혁을 접견했다. 강혁 탐정님. 유언장은 두 통입니다. 첫 번째는 3년 전에 작성된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최원종 변호사가 문서를 꺼냈다. 강혁은 내용을 읽었다. 윤서진이 말한 대로 자산의 70%라 손녀 윤서진에게 30%와 장녀 윤서정에게 배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혁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아래에 적힌 부가 조건이었다. 부가 조건 제1항, 손녀 윤서진은 본 유언장 집행 시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30세 미만일 경우 상속분의 관리 권한은 장녀 윤서정에게 위임한다. 윤서진은 현재 28살이었다. 만 30세가 되려면 2년이 남아 있었다. 이 조건에 따르면 윤서진이 받을 70%의 자산은 2년간 윤서정이 관리하게 되어 있었다. 부가 조건 제2항, 장녀 윤서정이 상속분 관리 기간 중 관리 부적격 사유, 형사 처벌 등가 발생할 경우 관리 권한은 법무법인으로 이전한다. 강혁은 이 두 조건을 읽고 나서 전체 그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만약 윤서정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윤서정은 30%의 상속분을 잃을 뿐 아니라 윤서진의 70%에 대한 관리 권한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윤서정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윤서진이었다. 윤서진은 이모가 범인으로 처벌받으면 자신의 70%를 이모가 아닌 법무법인이 관리하게 되어 이모의 간섭 없이 자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모의 30% 형사 처벌에 의한 상속 결격으로 자신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었다. 최 변호사님, 이 유언장의 부가 조건은 윤서진 씨가 알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유언장 변경 시 윤복순 여사가 직접 손녀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강혁은 법무법인을 나오며 사건의 핵심이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윤서정이 용의자였지만 유언장의 구조를 보면 오히려 윤서진에게 더 강한 동기가 있었다. 할머니를 죽이고 이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모든 자산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서진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별도 거주하고 있었고 저택에 없었다. 없었는가? 오전 5시 43분에 정체불명 차량이 윤서진과 연결된다면 오후 9시 세종이 차량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서울 지역 등록 BMW로 더 시리즈 중 차량 하단 긁힌 자국과 오른쪽 사이드미러 커버 색상이 일치하는 차례일 때 발견. 소유자 정태호, 나이 31세. 주소 마포구 서교동. 직업 프리랜서 사진작가. 정태호, 강혁은 이 이름에서 즉시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다. 윤서정과의 관계, 윤서진과의 관계, 한재민과의 관계, 세종. 정태호와 윤서진의 관계를 조사해줘. SNS 교차 분석 포함 30초 후 결과가 나왔다. 정태호와 윤서진은 SNS상에서 상호 팔로우 관계였다. 사진에 함께 찍힌 것이 3건 발견되었다. 모두 2년 이내의 것이었다. 정태호의 인스타그램에는 윤서진과 함께 사진 아래에 하트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다. 연인 관계로 추정되었다. 윤서진의 남자친구야.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오전 5시 43분에 저택 뒷골목에 온 차량은 윤서진의 남자친구 차량입니다. 윤서진이 함께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서진은 자기가 그 시간에 저택에 없었다고 했어. 아침에 연락받고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새벽에 이미 저택 근처에 있었어. 사건의 구도가 180도 전환되고 있었다. 의뢰인이 범인일 수 있었다. 하지만 강혁은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애나 씨. 내일 아침에 다시 성북동 저택에 가야 해. 뒷마당과 부엌 창문을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윤서진의 동선을 재구성해야 해. 알겠습니다. 탐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뭐지? 디아세틸모르핀의 입수 경로입니다. 윤서진이 범인이라면 그녀가 이 약물을 어떻게 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강혁은 세종에 확인했다. 윤서진의 직업은 대학원생이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이었다. 약학대학원생이야. 약물에 대한 지식이 있고 실험실에서 약물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야. 이해나의 눈이 빛났다. 퍼즐이 맞아가고 있었다. 4월 6일 오전 9시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성북동 저택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경찰의 현장 통제가 해제된 상태였고 가정부 김순덕이 여전히 집을 관리하고 있었다. 강혁은 먼저 부엌으로 갔다. 부엌 창문을 확인했다. 뒷마당을 향한 창문이 하나 있었다. 잠금 장치는 회전식 손잡이였다. 강혁은 창문을 열어보았다. 쉽게 열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이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이 평소에도 그런 겁니까? 가정부 김순덕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환기를 위해 낮에는 항상 열어놓고요. 밤에는 닫기만 하지 잠그지는 않습니다. 이 동네가 워낙 안전해서. 강혁은 창문 아래 바닥을 살펴왔다. 그리고 창틀 외부를 확인했다. 외부 창틀에 미세한 흙 자국이 있었다. 최근에 누군가가 이 창틀에 손을 짚거나 발을 디딘 흔적이었다. 이해나가 샘플을 채취했다. 다음으로 뒷마당을 확인했다. 뒷마당에서 뒷담장까지의 거리는 약 5m였다. 담장 높이는 1m 80cm 정도. 성인이라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높이였다. 그리고 담장 바깥은 뒷골목이었다. 어젯밤 CCTV에 찍힌 검은색 BMW가 정차했던 바로 그 골목이었다. 강혁은 담장 근처의 흙바닥을 살폈다. 발자국이 있었다. 운동화로 보이는 발자국 한 쌍이 담장 안쪽에 찍혀 있었다. 크기는 작았다.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담장을 넘어 들어왔어. 뒷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창문으로 들어갔고 커피잔에 독을 넣은 후 같은 경로로 빠져나갔어. 강혁이 동선을 재구성했다. 이해나가 발자국 사진을 촬영하고 크기를 측정했다. 발 크기 약 235에서 204 30mm입니다. 여성용 운동화, 윤서진의 신발 크기를 확인해봐. 이해나는 세종의 검색을 의뢰했다. 온라인 쇼핑몰 구매 기록에서 윤서진이 최근 주문한 운동화 사이즈가 확인되었다. 240mm였다.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다. 발자국만으로는 윤서진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강혁은 한 가지 더 필요했다. 동물 입수 경로의 증거. 오후 1시 강혁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을 방문했다. 형 강민혁을 통해 확보한 수사협조 공문을 제시하고 윤서진이 소속된 연구실의 약물관리대장을 열람했다.
연구실은 천연물화학 전공이었다. 모르핀 계열 물질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같은 건물 3층에 마약류 연구실이 있었다. 이 연구실에서는 통제 약물의 합성과 분석을 수행하고 있었고 디아세틸 모르핀도 연구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강혁은 마약류 연구실의 약물 관리 대장을 확인했다. 3월 20일자로 디아세틸 모르핀 표준 시료 10mg이 출고된 기록이 있었다. 출고자는 해당 연구실 소속 연구원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출고 목적은 분석용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 출고 기록의 연구원과 윤서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 이에 나가 세종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연구원은 윤서진과 같은 학과 동기였다. 둘의 SNS에는 함께 찍은 사진이 다수 있었다. 친한 사이였다. 동기에게 부탁해서 시료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이것도 정황 증거였다. 직접적 증거가 아니었다. 강혁은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다. 4월 6일 오후 4시 강혁은 정태호를 찾아갔다. 마포구 서교동의 작은 스튜디오. 정태호는 사진 작업 중이었다. 31살의 마른 체형 남자였다. 강혁이 방문 목적을 밝히자 그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강혁 탐정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4월 5일 오전 5시 43분에 성북동 뒷골목에 당신 차량이 있었습니다.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정태호의 입이 벌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번호판을 가렸지만 차량 특징으로 식별되었습니다. 누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까? 정태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강혁은 그를 몰아붙이지 않고 기다렸다. 30초의 침묵 후 정태호가 입을 열었다. 서진이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무엇을요? 새벽에 성북동에 데려다 달라고, 할머니 집에 잠깐 들어갔다 온다고, 번호판을 가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서진이가 할머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래서 데려다 주었습니까? 네, 새벽 5시 반에 서진이를 태우고 성북동에 갔습니다. 뒷골목에 차를 세우고 서진이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한 10분 후에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서진 씨가 담장을 넘을 때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까? 들어갈 때 작은 병 같은 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올 때는 없었고요. 강혁은 이것으로 충분했다. 정태호의 증언은 윤서진이 새벽에 저택에 침입하여 무언가를 커피에 넣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정태호는 공범은 아니었다. 그는 윤서진의 진짜 목적을 몰랐고 단순히 운전만 해준 것이었다. 정태호 씨. 이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셔야 합니다. 거부하면 증거 인멸 방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4월 6일 오후 7시 강혁은 윤서진을 사무소로 불렀다.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윤서진은 의뢰인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합정동 50층 사무소에 도착하여 중앙홀의 소파에 앉았다. 이해나가 차를 내왔다. 나정희가 기록을 준비했다. 송태풍은 실험실에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윤서진 씨.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러 불렀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윤서진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이모가 잡혔나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혁은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새벽 5시 43분에 검은색 BMW 윤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차량이 당신의 남자친구 정태호 씨의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태호 씨는 이미 진술했습니다. 새벽에 당신을 성북동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윤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입을 꽉 다물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윤서진 씨, 당신은 4월 5일 새벽에 할머니 저택에 침입하여 할머니의 커피잔에 디아세틸 모르핀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윤서정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즉시 저에게 전화하여 이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윤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초, 15초,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CCTV 영상, 정태호의 진술, 뒷마당 발자국, 부엌 창틀의 흙 흔적, 약학대학원 약물 출고 기록,
그리고 당신의 유언장 부가 조건에 대한 인지, 윤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건 모두 정황 증거입니다. 제가 새벽에 할머니 집에 간 건 맞아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드릴 생일 선물을 몰래 놓아두려고 간 거예요. 독을 넣은 적 없어요. 생일 선물이라고요. 할머니 생일이 언제입니까? 4월 12일이요. 일주일 후요. 미리 놀라게 해드리려고 새벽 5시에 담장을 넘어서요. 정문으로 가면 가정부 아주머니가 깨니까요. 강혁은 이 변명이 궁색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논리적으로 완전히 붕괴시킬 수 없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하나 더 필요했다. 정태호가 목격한 작은 병이었다. 그 병이 발견되면 모든 것이 확정된다. 윤서진 씨, 정태호 씨는 당신이 들어갈 때 작은 병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윤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씀하시지 않으면 경찰이 당신의 자택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할 겁니다. 어디에 숨겨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윤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다. 탐정님, 당신은 정말 대단하시군요. 윤서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더 이상 피해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등을 소파에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할머니 커피에 독을 넣은 건 저예요.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녹음을 확인했다. 나정희가 기록을 계속했다. 강혁은 묵묵히 들었다. 하지만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윤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엄마 때문이에요. 제 엄마 윤서연. 5년 전 윤서연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 교통사고였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윤서진은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엄마는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자살로 몬 사람은 할머니예요. 윤서진은 이야기했다. 윤서연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윤복순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했다. 윤복순은 항상 장녀 윤서정만 편애했고 차녀 윤서연은 무시했다고 했다. 윤서연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려 애썼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후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결국 그날 밤 차를 몰고 나갔다고 했다. 엄마 유품 중에 편지가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편지.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언니만 사랑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자살 유서였어요. 강혁은 조용히 들었다. 이해나도 손을 멈추고 윤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를 죽인 겁니까? 5년 동안 참았어요. 5년 동안 할머니 곁에서 효녀 행세를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유언장도 바꾸게 만들었고요. 그건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할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한 포석이었어요. 이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모에게요? 네, 이모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이모만 편애하는 동안 이모는 엄마를 업신여겼어요. 엄마가 힘들어할 때 이모는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예요. 이모가 할머니를 죽인 범인으로 몰려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들려고. 강혁은 이 젊은 여성의 5년간의 복수 계획에 소름이 끼쳤다.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할머니에 대한 복수와 이모에 대한 복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구조였다. 하지만 실패했네요. 윤서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네, 탐정님이 너무 빨랐어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모가 체포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진실이 밝혀져야 했는데, 그래서 이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동안 제가 모든 재산을 쓰고 나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어요. 이모가 무고하다는 것을. 그러면 이모는 풀려나겠지만 할머니는 이미 죽었고 재산도 없고 이모에게 남는 건 억울함과 분노뿐이겠죠. 완벽한 복수였을 텐데. 강혁은 이 계획의 잔혹함에 말을 잃었다. 5년간 가면을 쓰고 살아온 28살의 여자. 그 안에 이토록 깊은 증오가 있었다. 윤서진 씨.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가 정말로 바란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윤서진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굳어졌다. 엄마가 뭘 바랐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이미 죽었으니까. 강혁이 윤서진의 자백을 받은 후 경찰에 연락하려는 순간 세종이 긴급 알림을 보냈다. 긴급 보고. 송태풍 박사의 추가 분석 결과 도착.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강혁 씨.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윤복순 여사의 커피잔에서 검출된 디아세틸모르핀의 양을 재분석했습니다. 치사량의 3배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커피에 직접 넣어진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아세틸모르핀은 경구 투여 시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경구 생체 이용률이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치사량의 3배를 경구 투여해도 실제 체내에 흡수되는 양은 치사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커피에 넣은 독만으로는 윤복순 여사를 죽이기에 부족합니다. 강혁의 눈이 커졌다. 이에 나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러면 윤복순 여사는 커피에 독만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추가적인 투여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 또는 이미 체내에 동일 물질이 축적되어 있었거나 강혁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사건이 또 한 번 뒤집어지고 있었다. 윤서진이 넣은 독만으로는 윤복순을 죽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추가로 독을 투여한 것인가? 아니면 송 박사님. 윤복순 여사의 기존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종에 의뢰하면 가능합니다. 세종이 윤복순 여사의 의료 기록에 접근했다. 강민혁 검사를 통해 확보한 의료 정보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윤복순 여사는 만성 통증으로 인해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처방 의사는 성북구 소재 개인의원의 통증의학과 전문의였다. 처방 약물은 옥시코돈, 모르핀 계열의 강력 진통제였다. 그녀의 체내에는 이미 오피오이드 성분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기존에 오피오이드를 복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추가로 디아세틸모르핀이 투여되면 상승작용으로 치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윤서진이 넣은 양만으로도 기존 약물과 합쳐져서 치사량에 도달한 겁니다. 송태풍이 설명했다. 강혁은 이해했다. 하지만 이것은 윤서진이 계획 단계에서 할머니의 약물 복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윤서진 씨, 할머니가 옥시코돈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약학대학원생이니까 할머니의 처방전을 보면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디아세틸모르핀을 선택한 거예요. 할머니가 이미 오피오이드를 복용 중이니까 소량의 추가 투여만으로도 치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한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윤서진은 약학 지식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투여량으로 할머니를 살해하는 방법을 계산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투여량이 적을수록 동물 검출이 어려워지고 자연사로 위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강혁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단순 심장마비로 처리되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돼. 강혁이 말했다. 자연사로 처리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까? 자연사로 처리되면 유언장대로 70%를 받을 수 있었잖아. 이모를 범인으로 모는 건 추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인데 윤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모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모가 살인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 그것이 엄마에 대한 복수였어요. 강혁은 이 여자의 깊은 어둠을 느꼈다. 동시에 그 어둠의 시작이 어디인지도 어린 시절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며 자란 아이, 어머니의 죽음 후 5년간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삶, 강혁의 가슴이 아팠다. 형사 시절 그는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윤서연의 죽음이 윤서진의 인생 전체를 삼켜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강혁에게는 아직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다. 윤서정의 빈 커피잔, 한 모금만 마셨다고 했지만 잔은 비어 있었다. 윤서정은 왜 거짓말을 했는가? 강혁은 윤서진을 경찰에 인계한 후 윤서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서정은 성북동 저택에 있었다. 강혁은 다시 성북동으로 향했다. 윤서정 씨, 커피잔에 대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의 커피잔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서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쓰러진 후에 어머니 잔의 커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제 잔의 커피를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혹시 제 잔에도 뭔가 들어있을까봐 왜 경찰에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으니까요. 제가 커피를 버렸다고 하면 제가 증거를 인멸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미 느낌이 왔어요. 서진이가 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애의 눈빛이 5년 전부터 달라졌거든요. 서연이가 죽고 나서 그 애가 저를 볼 때 눈빛에 증오가 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언젠가 그 애가 무슨 짓을 할 거라는 것을.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서정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저도 죄가 있으니까요. 동생 서연이가 힘들어할 때 제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서연이를 차별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어요. 동생이 죽은 건 엄마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공범이에요. 강혁은 이 가족의 비극 앞에서 말을 잃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사람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사람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이 지점에서 강혁은 늘 가장 힘들었다. 윤서정 씨, 당신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커피를 버린 것은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윤서정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강혁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4월 10일 강혁탐정사무소 50층 사건은 종결되었다. 윤서진은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정태호는 참고인 신분으로 석방되었다. 한재민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서정은 법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강혁은 사무소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해나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탐정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 애나 씨. 강혁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이 사건 이후로 커피를 마실 때마다 윤복순의 마지막 아침이 떠오를 것 같았다. 이 사건은 좀 달랐어.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어떤 점이요? 범인을 잡았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윤서진도 피해자야.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5년간 골마서 이렇게 된 거지.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모르겠어. 윤복순인지 윤서정인지 아니면 이 사회인지. 이해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탐정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사건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윤서진에게는 재판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치유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잡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 이유가 중요했다. 애나 씨, 내 탐정님, 정원에 있던 측백나무 봤지? 사이프러스. 네,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죠. 서양에서 사이프러스는 슬픔과 애도의 상징이야. 묘지에 심는 나무지. 그 집 정원에 사이프러스가 두 그루 서 있었어. 마치 윤서연과 윤복순 두 사람의 무덤처럼. 이해나는 아무 말 없이 강혁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프로필이 봄 햇살에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또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오늘도 그녀는 그 감정을 숨겼다. 나정이가 다가와 보고했다. 탐정님, 강민혁 검사님에게서 전화 왔었습니다. 윤서진 측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겠지. 강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보고서를 열었다. 사건명, 슬픈 사이프러스, 결과, 해결. 비고, 사랑받지 못한 딸의 슬픔이 다음 세대에 독이 되어 돌아왔다. 한 가족의 비극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와 차를 한 잔 따르며 말했다. 강혁 씨. 이번 사건 동물 분석 데이터는 학술 논문으로 정리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오피오이드 상호작용에 의한 치사 메커니즘 분석. 송 박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피해자 신원은 익명 처리해 주시고 물론이죠. 합정동 50층의 오후는 평화로웠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간판이 봄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슬픔이 자라고 있을 것이었다. 강혁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탐정이었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 그것이 강역 탐정사무소의 존재 이유였다. 세종이 새로운 메시지를 수신했다. 다음 의뢰가 도착한 것이었다. 강혁은 소파에서 일어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다음 사건이 왔네. 이해나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탐정님? 우선 확인부터 하자. 강혁 탐정사무소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슬픔 위에 피어나는 진실을 찾아서 부서진 사람들의 뒤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간판 하나가 오늘도 켜져 있었다.